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지는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변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13 내란에 가담한 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국회의원들,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일부 군인들과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려할 바 아닙니다.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는데, 이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아와 만나 논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더욱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승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승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승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승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승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승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승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박승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항소한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